경비 주제에 어디서 내 차를 궁어요? 대체 똑바로 못 써요? 여기 흔집 안 보여요? 눈이 달렸으면 좀 확인 좀 해보시죠. 아 진짜 사람 질리게 하네. 이 흔집 하나 때문에 내 하루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니까 책임지세요.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요. 내 말 안 들려요? 빨리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석으롱에서 35년간 일했던 68살 박노식입니다. 오늘은 제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예비 며느리에게 제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순간 제 아들이 무엇을 목격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아직 한석으롱 회장으로 일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성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인 건 설레는 듯한 미소와 손에 들린 한 장의 사진이었죠.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저는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사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 이름은 장서연.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커리어우먼이라고 성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똑똑하고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 곳에서 묘한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성재가 예전에 데려왔던 여자들은 알고 보니 모두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성재는 사람을 곧이곧대로 믿는 너무나 순한 아이입니다. 이번에도 혹시 그런 건 아닐까? 다음 날 새벽 저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니까요. 정장 차림, 거칠해, 예의 바른 미소, 그런 것만으로는 본질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비서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 부탁이 하나 있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자네가 관리하는 아파트 중에 경비 자리가 비는 곳 없나? 딱 한 달만. 김 실장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68세 회장이 경비 일을 하겠다니 놀랄 만도 했죠. 하지만 제 눈빛에서 확고한 의지를 읽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담동 레미안 프라우드 아파트가 있습니다. 장기 휴가 들어간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회장님, 그곳이 왜 장서연 씨가 사는 곳입니다. 저는 웃음이 스르르 새어나왔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습니다. 사흘 뒤 저는 회장이 아닌 박노식 경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색 경비복, 오래된 운동화, 작은 책상,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35년 전 말단 사원이던 시절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함께 근무하는 최 경비원이 따뜻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 선생님, 처음이시죠? 어렵지 않아요. 입주민 인사받고 택배 정리하고 순찰 돌아주시면 됩니다. 저녁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최 선생님, 이곳에서 저는 회장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그저 경비 박노식이었습니다. 첫 근무는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러다 오후 3시 로비 자동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장서연.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화려했습니다. 명품 구두, 샤넬백, 큰 선글라스. 하지만 경비실을 힐끗 쳐다본 뒤 인사조차 없이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인사 한마디 정도는 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판단할 때가 아니지요. 다음 날 저는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는 청소 아주머니가 급하게 바닥을 닦고 계셨습니다. 등 굽힌 채 땀을 뻘뻘 흘리며 걸레질을 하고 계신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서연이 내렸습니다. 급히 걷던 그녀의 발이 닦은 지 얼마 안 된 물기에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어머, 조심하세요. 청소 아주머니가 말하자 그녀의 표정이 즉시 굳었습니다. 청소를 이렇게 해요? 사람 다치면 책임질 거예요? 왜 이렇게 질퍽하게 해놔요? 죄송합니다. 지금 닦고 있었어요. 몇 동 담당이에요? 청소 상태가 왜 이러죠? 순식간에 로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서연은 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리 좀 제대로 해주세요. 제가 관리비를 얼마나 내는데. 청소 아주머니의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코웃음을 치며 하이힐을 딱딱 울리며 떠나갔습니다. 점심에 최 경비원과 함께 라면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 선생님, 1502호 장서연 씨 조심하세요. 왜요? 택배 늦으면 화내고 주착한 마음에 안 들면 차 다시 대라고 하고 전임 경비님도 저 사람 때문에 그만뒀어요. 그 정도입니까? 네. 겉으론 친절한 척하지만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텐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성재야, 정말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는 걸까? 경비 일을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날 오후 대형 택배 트럭이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택배 기사님이 땀을 뚝뚝 흘리며 무거운 상자들을 카트에 싣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다가가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요즘 온라인 주문이 너무 많아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네요. 둘이 함께 상자들을 옮기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502호 장서연. 택배 기사님이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집 택배 또 왔네요. 자주 시키는 편인가 봐요. 자주 시키는 건 괜찮은데 그 사람이 좀 무섭게 굴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난번엔 제가 5분 늦었다고 욕을 얼마나 하던지 택배 기사 주제에 시간도 못 맞춰? 이러더라고요. 사람 아니냐고요. 마음이 참 많이 상했습니다. 수십 년 이 일을 해오신 분인데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였습니다. 힘내십시오.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비님. 그날 저녁 저는 서연의 택배를 1502호 앞에 조심스레 옮겨두고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철컥 열리자마자 차가운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왜요? 얼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눈빛이 이미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거기 두고 가요. 그리고 다음엔 벨 누르지 말고 그냥 두고 가요. 바쁘다고요. 알겠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렸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지하 주차장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엔 여러 대의 CCTV가 있었고 주차칸마다 차들이 빼곡했습니다. 그중 B층 시구역 서연의 차가 있는 구역에도 CCTV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각도를 확인해 보니 주차칸 전체가 아주 선명하게 잡히는 위치였습니다. 혹시 모르니 기억해 두자. 저는 작은 수첩에 조용히 메모해 두었습니다. 이틀 뒤 저녁 음식점 배달 라이더 한 명이 로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얼굴에 여드름이 가득하고 손엔 떨림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대학생 같았습니다. 1502호 배달 왔습니다. 인터폰을 하자 잠시 후 장서연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음식 봉지를 받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주문한 지 40분이나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주문이 많이 밀려서. 그럼 어쩌라고요? 나는 배고픈데. 음식도 다 식었잖아요. 환불해요. 지금 당장. 그건 제가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요?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예요?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커졌고 입주민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청년은 더 작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당신 이름 뭐예요? 지금 사장한테 전화해서 당신 잘못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배달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배달원이죠? 청년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얘졌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학비도 생활비도 막막할 테지요. 저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손님, 진정하십시오. 배달원도 사람입니다. 늦은 건 죄송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경비 아저씨는 왜 끼어들어요? 상관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그녀는 음식 봉지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국물이 아슬아슬하게 튀어올라 로비 바닥에 넓게 퍼졌습니다. 이거 치워요. 지저분하게. 그녀는 하이힐을 꺾으며 엘리베이터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울음을 참는 배달원과 바닥에 쏟아진 음식뿐이었습니다. 저는 걸레를 들고 청년 옆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아닙니다. 경비 아저씨, 제가 할게요.
아니네, 같이 합시다. 자네 잘못이 아니니까.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을 내 아들이 사랑한다고? 그날 밤 경비실은 적막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성재에게 전화하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아니, 지금은 아닙니다. 성재는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가 서연 씨를 괜히 싫어하셔서 그러시는 거죠.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테니까요. 확실한 증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성재야, 내가 직접 보게 될 날이 오겠지. 2주째 되던 어느 금요일 저녁,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박노식은 지하주차장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B층 시구역을 지나는데 장서연의 하얀색 BMW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는 깨끗했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박노식은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천천히 지나쳤습니다. 그로부터 30분 후였습니다. 장서연이 백화점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지하주차장에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쇼핑으로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차에 다가가더니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야, 이게 뭐예요? 박노식이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것 좀 봐요. 내 차에 흠집이 생겼어요. 장서연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조수석 문짝에 작은 스크래치가 나 있었습니다. 길이는 약 5cm 정도, 그리 깊지 않은 흠집이었습니다. 이거 누가 그은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순찰 돌 때는 없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까 당신 여기 지나갔잖아요. 장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저는 차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했어요? 여기 다른 사람 있었어요? 다른 입주민 차량들이 드나들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시면. CCTV?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장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잘못 관리한 거니까 당신이 책임지면 되죠. 제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장서연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열한 우월감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차 수리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수입차 도색 한 번 하면 200만 원이에요. 당신 월급으로 몇 달 걸리는지 알아요? 박노식은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비 주제에 내 차를 긁어? 똑바로 못 써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여기 흠집 안 보여요? 눈이 달렸으면 좀 제대로 보시라니까. 박노식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펴길 반복했습니다. 내 기분 망쳤으니 책임지세요. 장서연은 명품 핸드백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팔짱을 꼈습니다. 됐고,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릎을 꿇으라고요. 장서연은 손가락으로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왕이라도 된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박노식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이 나이 든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까? 장서연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뭐 어때요?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죠. 빨리요. 안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민원 넣어서 아저씨 바로 잘리게 만들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지하 주차장에는 형광등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박노식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무릎이, 35년간 한 회사를 일궈온 무릎이, 수많은 회의실과 사장실을 걸어 다녔던 그 무릎이 이제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닿아갔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기 직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아, 엘리베이터 쪽에서 들려온 목소리, 젊은 남자의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습니다. 장서연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주차장 입구 엘리베이터에서 박성재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분홍색 장미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깜짝 프로포즈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오빠, 어떡해. 장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성재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깜짝 선물하려고 왔어. 저녁같이.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성재의 눈에 그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경비원, 팔짱을 낀 채 그 앞에 서 있는 장서연, 바닥을 가리키는 장서연의 손가락, 먹으려고. 성재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이건 오해야. 이 경비 아저씨를 무릎 꿇게 한 거야? 성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무릎 꿇은 경비원을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경비복, 굽은 등, 바닥에 닿은 무릎. 성재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경비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재와 경비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성재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익숙한 눈빛, 그리고 그 표정. 아, 아버지. 성재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박노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성재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의 손에서 꽃다발이 떨어졌습니다. 분홍색 장미들이 차가운 바닥에 흩어지며 꽃잎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장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설마 이분이? 아버지. 성재가 달려와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왜 무릎을 꿇고 계세요? 일어나세요. 제발. 성재는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며 돌아서서 장서연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뭘 한 거야? 성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나는 정말 몰랐어. 이분이 회장님이신 줄 아니, 오빠 아버지신 줄. 그게 중요해. 성재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하 주차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든 아니든 어떻게 사람을 무릎 꿇게 할 수가 있어.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68세 어르신을 경비복 입었다고, 차 흠집 났다고 무릎 꿇게 해. 성재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아버지, 무릎에 묻은 먼지, 바지의 주름. 아버지, 가슴을 찢는 슬픔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고 계신 거예요? 성재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35살 어른이 대기업 전무가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경비복을 입고 왜 여기서 왜? 그때 성재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2주 전부터 아버지가 연락이 뜸했던 이유, 바쁘다며 만나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 이 모습, 설마 아버지가 저 때문에? 성재는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박노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들아, 너를 지키고 싶었어. 아버지. 성재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던 여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대했다는 배신감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성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성재는 천천히 장서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빠 나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성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미안해해야 하는지는 알기나 해요? 오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차 때문에, 차 흠집 때문에 사람을 무릎 꿇게 한 거야?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했어. 당신과 결혼하고 싶었어. 당신이 따뜻하고 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고 믿었어. 오빠,
하지만 당신은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지. 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한테만 착한 척했던 거야. 경비 아저씨, 청소 아주머니, 택배 기사님, 배달원. 당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대했던 거잖아. 오빠, 나는 정말 당신은 경비복 입은 사람은 무릎 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성재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한테도 가족이 있고 인생이 있고 존엄이 있다는 건 생각도 안 한 거지. 장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성재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늘 프로포즈할 때 줄 예정이었던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이거 오늘 너한테 주려고 했어. 성재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주차장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무릎 꿇고 너한테 청혼하려고 했어. 그는 상자를 장서연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반지가 굴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너는 다른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사람이었네.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장서연이 울며 성재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 성재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그 손으로 내 아버지를 무릎 꿇게 했잖아. 그 손으로 나를 만질 자격 없어. 성재는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무릎에 묻은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드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성재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고개 들어라, 아들아. 박노식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다. 내가 직접 보고 깨달았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경비복을 입으시고 저를 지키려고. 성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거야. 박노식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뒤에서 장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 성재가 장서연을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입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오빠, 제발 한 번만. 당신이 내 아버지한테 한 짓을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성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아파트에서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대했는지도 다 알아요. 청소 아주머니, 택배 기사님, 배달원 당신의 진짜 모습을 이제 다 알았어요. 장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니, 안녕히는 못 가시겠네요. 당신이 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평생 후회하며 사세요. 성재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천천히 주차장을 나갔습니다. 바닥에는 흩어진 장미꽃과 다이아몬드 반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우는 장서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경비실. 성재는 울다 지친 얼굴로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파스와 소염제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 무릎 많이 아프시죠? 괜찮다. 괜찮을 리가 있어요. 성재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무릎에 파스를 붙였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경비복까지 입고. 박노식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보고 느껴야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아무리 말로 해도 넌 안 믿었을 거야. 직접 보지 않았으면 평생 모른 척하고 살았겠지. 성재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다. 저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신 거잖아요. 아니야. 아버지는 그저 내 인생을 잘못된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려고 했을 뿐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기억하렴. 사람은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해야 한다. 내 어머니도 늘 그랬지. 밥집 직원에게도 청소 아주머니에게도 먼저 인사하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평생 사랑했지. 성재가 흐느끼며 말했다.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모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요. 그 말 잊지 마라. 그게 아버지가 바라던 전부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는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좁은 경비실 안은 오래된 전기난로처럼 따뜻했다. 2주 후 강남의 한 프렌치 레스토랑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VIP룸에서 장서연은 잔뜩 꾸민 차림으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만 잘하면 돼. 회장님께 잘 빌면 성재도 돌아올 거야. 문이 열리자 정장을 갖춰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네이비 수트, 실크 넥타이, 반짝이는 구두. 하지만 그 얼굴은 불과 2주 전 지하 주차장에서 무릎 꿇렸던 그 경비원이었다. 회 회장님? 장서연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반갑네, 장서연 씨. 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회장님이신 줄 알았으면 안 그랬겠지. 그게 문제야. 박 회장은 태블릿을 꺼내 지하 주차장 CCTV 영상을 짧게 보여줬다. 경비 주제라고 소리치던 순간, 무릎을 꿇으라고 바닥을 가리키던 순간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건 제발 삭제해 주세요. 자네가 두려운 건 그날의 행동이 아니라 들키는 거겠지. 하지만 안심하게. 이 영상으로 자네를 망신 줄 생각은 없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자네는 내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다. 그때 문이 한 번 더 열렸다. 성재가 들어왔다. 초췌하지만 단단한 눈빛이었다. 서연 씨, 성재 오빠 나 정말 잘못했어. 나 바뀔게.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고 믿었고요. 하지만 오늘 알았어요. 내가 사랑한 건 당신이 만들어낸 가면이었다는 걸. 오빠, 제발 한 번만.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그리고 난 내 아버지를 무릎 꿇게 한 사람과는 단 한 걸음도 더 같이 못 걷습니다. 성재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다. 박 회장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억하게. 사람의 진짜 가치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난다. 자네는 그걸 몰랐고 그래서 모든 걸 잃었네. VIP룸에는 샹들리에 불빛 아래 홀로 남은 장서연의 울음소리만 잔잔히 번졌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한번 바뀌었다. 박 회장은 회장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회사에 한 가지 제안만 남겼다. 청소 직원, 경비원, 식당,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모두가 존중받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갑질제로 캠페인을 시작합시다. 회사 로비에는 현수막이 걸렸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에게 먼저 인사하는 직원들, 경비원에게 따뜻하게 말 거는 임원들의 모습이 하나둘 늘어갔다. 그 중심에는 누구보다 그 말을 깊이 이해한 성재가 있었다.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한강공원. 성재는 산책을 하다가 휠체어를 미는 한 여자를 보게 된다. 할머니, 바람 차요. 담요 꼭 덮으세요. 여자는 할머니 어깨에 떨어진 꽃잎을 살짝 털어주었다. 바람이 불어 담요가 벗겨지자 성재가 재빨리 뛰어가 담요를 잡아 건네주었다. 감사합니다. 밝게 웃는 여자, 초등학교 교사 김다은이에요. 근처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시고 나와요. 그 짧은 장면만으로도 성재는 알 수 있었다. 아버지가 말한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짧은 인연은 곧 만남으로, 만남은 헤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 1년 뒤, 봄, 벚꽃이 다시 흩날리는 야외 정원에서 성재와 다은의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석에는 조금 특별한 얼굴들이 보였다. 회사 임직원들 사이로 청소 아주머니들, 경비 아저씨들, 레미안 프라우드 아파트 최경비원까지. 이분들은 제 인생의 따뜻함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에요. 다은의 말에 아주머니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신랑 아버지 인사 시간. 박 회장이 단상에 올라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1년 전 저는 경비복을 입었습니다. 제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지요. 잔잔한 웅성거림이 퍼졌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한 가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난다는 것. 오늘 제 며느리 다은이는 그 기준을 다 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하고
남들이 보지 않아도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지요. 박 회장은 경비원들과 청소 아주머니들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저에게 참 많은 걸 가르쳐 주신 분들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레 같은 박수와 함께 몇몇 하객들은 눈물을 훔쳤다. 시간은 더 흘러 어느 일요일 오후 박노식은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5살 난 손주를 안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 아래 조끼 입은 아저씨는 뭐예요? 저분은 경비 아저씨야. 이 건물을 지키는 분이지. 힘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더 친절하게 대해드려야 한단다. 네, 할아버지. 박노식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고 방 안으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명패 하나. 사람은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로 판단된다. 그 옆에는 낡은 경비복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단 2주 동안 입었던 옷이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고스란히 새겨진 유니폼이었다. 성재와 다은은 지금도 집을 오갈 때마다 경비 아저씨께 인사한다. 청소 아주머니에게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말한다. 택배 기사님에게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인사를 건넨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들의 아이가 조용히 따라하고 있다. 작은 따뜻함이 모여 한 집안의 역사를 바꿔놓은 셈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68살의 저는 경비복을 입고서야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아들을 잘못된 결혼에서 지킬 수 있었죠. 더 나아가 진짜 좋은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곤 합니다. 옷차림, 직업, 지위, 학벌, 재산.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경비원에게, 청소 아주머니에게, 택배 기사님에게, 배달 라이더에게, 식당 직원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셨나요?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셨나요? 아직 하지 못하셨다면 내일은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따뜻함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결국 여러분에게도 돌아옵니다. 성재처럼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서연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공감합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